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비평 끝판왕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컨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주영입니다. 타협 없는 언론 저격수 임자원 변호사도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임정입니다. KBS 김덕훈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덕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실 저널리즘 전문가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의 홍성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코로나19 사태 속 한국의 후진국 프레임을 씌우는 언론의 태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 대처에 실패했음을 부각하는 기사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이를 두고 외교 참사다,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12일 매일경제는 강경화 외교 참사 만회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15개국과 전화 외교를 벌였지만 번번이 뒤통수 맞기 일쑤. 코로나19 사태는 한국이 겪은 최대 감염병 재난인 동시에 최악의 외교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일자 한국경제는 BBC 출연의 한국식 코로나 대응 자화자찬한 강경화. 같은 날 중앙일보는 강경화 전화 끊자마자 노르웨이 입국 금지 빗장 질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 외교력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다루는 언론 보도 다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점에서 이미 이 정부는 그리고 강경화 장관은 외교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이 기본적인 신념이 있고 그 신념 위에다가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인 정보를 얹어버려서 이 신념을 강화하는 데 계속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 세계로 강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만 한다라는 식으로 선택 취사한다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히려 정보를 오염시키고 있는 형국까지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교류를 차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 전 세계가 지금 외교 참사 상황에 빠진 건지 좀 묻고 싶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뒤통수를 맞았다 뭐 이런 식의 자존심이 상한다는 뭐 이런 거는 되게 유아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거든요. 왕따나 뒤통수라는 말 자체를 쓰는 언론의 품격을 저는 사실 좀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고급진 그리고 좀 퀄리티 있는 말로써 이러한 사항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외교라는 영역이 어떤 수치화할 수 없고 객관적인 평가 수치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이 악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라는 생각도 들고 그 우리 언론이 이제 정부 코로나 정국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써왔던 되게 그 인기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뭐 중국 눈치 보기, 중국 퍼주기에다가 이제 방역 실패로 왔다가 최근에 이제 외교 참사로 왔고 또 혹은 이제 자화자찬이라는 말을 또 즐겨 쓰기도 하는데. 그 2월 20일 전후해가지고 이제 신천지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 세계에서도 정말 놀랄 정도로 확진자가 확 증가했을 때 외국의 시선에서 우리를 어떻게 봤을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외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한국발 입국 제한하는 것 자체를 우리나라의 외교 성과니 아니면 실패니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 합리적으로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번지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웃 국가들끼리 서로 입국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입국 제한을 하는 게 각 나라별로 감염 경로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거리 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다. 여기에 대한 정치적 고려나 이웃 국가에 대한 혐오나 이런 부분이 작용되지 않는다 전혀. 그래서 개인 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걸 놓고서 개인 간에 서로 혐오한다고 판단하지 않듯이 지금 현재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서로 조심하기 위해 입국 제한하는 거는 국제적 거리 두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외교 참사로 보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행여 이들의 논리대로 입국 금지 조처가 부당한 것이라면 상대국에 대해서 화를 내야죠. 만약에 그게 맞다손 치더라도 저는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지금 매일경제의 강경화 외교 참사 만회하는 방법이라는 이
기사의 첫 번째 줄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코로나19 사태는 한국이 겪은 최대 감염병 재난인 동시에 최악의 외교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기록되었다도 아니고 최악의 외교 참사다도 아닙니다. 다 일종의 말하자면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대재앙이 될 미국이 한국인 입국 금지처럼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짐작을 하고 예보를 하고 한편으로 예측을 하는 게 언론인지 이 부분에서부터 사실은 좀 기본기에서 어긋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국이 마스크 외교에 실패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3월 11일자 기사에 마스크 외교로 거리 좁힌 중일, 한국만 왕따 되나? 이 기사를 보면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에 화폐 버금가는 주요 물품으로 자리매김한 마스크가 외교가에서도 회자되고 있다. 그동안 서먹한 관계를 유지했던 일본과 중국이 마스크를 주고받으며 외교적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일부 국가가 중국 입국자를 막는 동안 일본은 중국에 지원금을 보내고 우한에 마스크 등 구호 물품을 보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콕 집어 전염병은 잠시지만 우정은 오래 지속된다고 밝혔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 저는 봤는데요. 마스크 외교로 거리 좁힌 중일. 저는 이 제목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뭐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도와야죠. 뭐 근데 이 좋은 제목 뒤에 한국만 왕따 되나라는 이 물음표가 붙었어요. 그래서 한국 얘기가 뭐가 있지라고 제가 기사를 꼼꼼히 봤는데 한국 이야기가 기사 본문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에 대해서 한번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 조세호 저널리즘이란 말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개그맨 조세호요? 조세호 씨. 김은국 씨가 그러잖아요. 아니 왜 결혼식에 안 왔어? 그랬더니 조세호 씨가 막 되게 당황해하잖아요. 꼭 불렀어야지 가지. 네. 마찬가지로 이런 보도에서도 그 중일 간의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한국은 어디 간 거야? 뭐 이런 걸 묻는 거죠. 한국이 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뭔가 못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기사 제목 가지고 나름의 꼼수를 쓰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욱 씨 이거 마음에 들어요? 조세호 저널리즘? 다른 거 뭐 붙일 수 있어요? 좀 무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뭔가 다 붙인다고 그냥 하는 건 아니죠. 네, 무리하지 마세요. 부러워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기우제 저널리즘에 거의 근접할 수 있는. 그 정도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네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위 이런 류의 기사가 장사가 제일 잘 됐습니다. 유튜버들이 이 상황을 막 키득거리고 있어요. 너무 좋아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키득거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남로내불이라고 하잖아요. 남이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예. 그것을 이제 비튼 거죠. 예. 우리나라 언론이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도 나오는 문장이 이건 거거든요. 일부 국가가 중국 입국자를 막는 동안 일본은 지원금을 보내고 우한에 마스크 등 구호 물품을 보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이 좀 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일부 국가가 중국 입국자를 막는 동안 이 부분만 떼놓고 봐도 우리나라 정부 보고 중국 입국자 막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데가 조선일보잖아요. 그다음에 이 기사가 나오기 불과 며칠 전에 3월 6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우리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중국에 퍼주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한 것 자체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가 정부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냥 무능이라는 딱지, 퍼주기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심지어 머니투데이는 3월 5일자 단독 기사에서 우리한테 중국이 불량 마스크를 보내줬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마스크 전국에서 가장 화가 난 기사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지금 외교 참사란 말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데 오히려 언론이 나서서 외교 관계에 죄를 뿌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정정 보도를 실었습니다만 이 정정 보도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미 잘못된 보도가 어떤 이미 선점된 이미지를 형성했고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사는 좀 의도적인 오보를 클래스를 높이기 위해서 실었다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기사였습니다. 이거 인천시장이 이 관련해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예. 굉장히 이 기사 때문에 난처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해가 많은 기사 아닙니까? 이런 기사는 자사 격리시켜야 됩니다. 자, 코로나 사태에서 성급한 보도가 정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일보가 먼저 미국 FDA 한국 코로나 키트 비상용으로도 적절치 않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확진자로 번복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사용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키트에 대해서 미국 보건당국이 자국 내 사용 승인을 신속하게 내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마크 그린 의원은 미국 식품의약국은 서면 답변에서 한국의 진단 키트는 적절하지 않으며 FDA는 비상용으로라도 이 키트가 미국에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전했고요. 속보 미국 FDA 뭐라고 하든 정부 국내 진단키트 정확성 확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어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나간 당일 이게 오보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일보의 보도 직후에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이어서 대한진단검사의학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렸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1일에 미국 하원에서 코로나19 청문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공화당 출신의 마크 그린 의원이 말한 적절치 않은 한국의 진단 키트라는 게 현재 한국 방역 당국이 쓰고 있는 진단 키트와는 거리가 먼 혈청학적 진단 검사법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한국 방역 당국이 현재 쓰고 있는 방식은 RT-PCR 방식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원 소스가 되었던 영상을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 누리꾼들이 찾아가지고 공유한 것들을 봤는데 마크 그린 의원이 그 질의를 하니까 미국 CDC,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기관의 수장이 바로 이제 팩트를 바로 잡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일보 기자가 그 원 소스를 찬찬히만 살펴봤어도 기사를 완전히 달리 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왜 찬찬히 안 봤을지를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진단 키트가 만약에 이 신뢰할 수 없다면 한국에서는 우리 국민으로서 진짜 걱정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 생명,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맥락을 살폈을 것이고 팩트 체크를 아마 했을 겁니다. 너무 걱정되니까. 그런데 반가웠던 거죠. 이 진단 키트를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반가웠던 거죠. 왜냐? 뭔가 내가 공격할 거리가 생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맥락, 팩트를 살필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 잘못된 발언만 얼른 따다가 기사 쓴 거 아닌가. 저의 억측입니다. 한국일보 측에서 기사를 고치고 거듭을 하다가 결국에 계속 문제가 되니까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그린 의원 발언 이외에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FTA 공식 입장인 것처럼 전달했습니다. 또한 그린 의원의 발언을 전후 맥락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해 한국형 진단키트의 신뢰성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언론으로서 사실 확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라는 입장을 결국에 내서 본인들이 처음에 썼던 기사가 틀렸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정을 했습니다. 기사 같은 차원에서. 기자라 그런지 이 사안을 굉장히 안일하게 바라본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게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댓글이 다 이 관련한 댓글들이 다른 기사에도 다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FDA 승인도 못 받았다고 하면서 막 히득거리는 댓글들이 아직도 굉장히 소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아니 언제부터 그 유감이라는 말이 반성이라는 말, 뭐 사과한다는 말을 대신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유감이란 말, 제가 기억하는 유감이라는 말은 그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떤 사죄를 할 때 그냥 유감입니다 정도로 퉁칠 때 쓰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 사실 전문가 집단이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념과 전문가 집단의 어떤 전문 의식이 만났을 때 정말 위험한 오정보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오염된 정보는 그냥 기사 하나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지금 말씀하실 때 계속 뭐 RT-PCR이라던가 뭐 WHO 이런 것들 발음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맞습니다. 뭐 이게 혈청학적 진단 검사법은 뭔지 맞습니다. 그리고 뭐 유전자 증폭 검사법은 뭔지 전혀 모를 때 누군가 전문가가 나타나서 그래 우리나라 문제 있다라고 분명히 짚어줬다라는 거예요. 그 영상 보면요. 계속 그 한국을 배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단 키트를 한국에서 빨리 들여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 그런데 그 플랫폼 체계 자체가 한국과 미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바로 들여오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 뭐 이제 그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를 냈다는 건 너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는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 언론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좀 압축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 정확성과 신속성이 지금 한국 방역의 최고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이 키트의 정확성 문제를 삼게 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된 모든 것들을 다 무화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고 정확성 자체에 흠집을 내므로써 방역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기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혀 무리 없이 사용되고 있는 키트라도 FDA에서 만약에 승인을 못 받으면 이건 큰일 난 거다. 사대주의적인 발상이죠. 어떻게 네. 보자면 다른 상황도 아니고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신중한 보도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성급한 보도가 나오고 기사를 수정을 하고 또 급기야는 삭제를 하고 이렇게 상황이 반복되는 걸 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처럼 한국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 하나하나마다 전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때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업돼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 하나에 따라서 국민이 막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 이럴 때일수록 특종을 뽑아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남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돼. 현장에 있는 기자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그 언론 행위가 끼치는 영향도 그 어느 때 못지않게 나쁘다라는 거죠. 이것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다른 때와 같은 경우는 10이라면 지금 재난 상황에서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항상 그 영향력을 생각해가지고 조금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전 이런 지금 언론의 행태들을 좀 하루살이 언론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만 살고 보자라고 일단은 기사를 단독으로 걸어서 내놓고 아니면 정정하지 뭐 수정하지 뭐 그러다가 영 안 되면 삭제하지 뭐까지 가고 있는데 저는 언론 스스로 신뢰도를 깎아먹는 행위가 바로 이런 하루살이 언론들의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언론사에 특히나 모바일 뭐 이런 디지털 상에서의 수익 구조가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콘텐츠 페이지 뷰라는 그 수치를 통해서 네이버와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한 언론사의 경우에는 네이버 페이지 뷰의 80%가 코로나 관련 보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들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볼 만한 뉴스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서도 기사가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법적으로는 괜찮은 겁니다. 우리 법조인 나와 계시니까. 아니 그 기자가 오보를 썼습니다. 기사를. 그리고 사람들이 봐요. 그러고 나서 이 기자가 생각해도 이건 틀린 정보니까 수정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기사를 본 사람이 10명이라면 10명이 다 수정 기사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 기사를 쓴 기자 스스로도 틀렸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 안 됩니까? 당연히 이거는 위법한 기사라는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허위 기사를 썼을 때 그것을 이제 법률적으로 판단할 때 보통 두 가지를 보는데 일단은 허위라는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느냐,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나름의 노력을 다했느냐 이거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공익성이 있었느냐를 보는 것인데 지금 삭제되고 수정되는 기사를 보면 그러한 노력도 안 한 것 같고요. 공익성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개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선고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국가 입장에서 어떤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처리일 것이고 다시는 이런 기사가 안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 수용자 입장에서도 나름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는 기자 이름 기억하기 운동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많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기사를 써.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뭐 발언을 잘못했다거나 행동을 잘못했을 때 자숙의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갖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뭐 최소한의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욱 씨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진짜 너무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연예인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 딱 잘못하면
사실 생계가 끝이 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언론은 아까 뭐 유감이라고 해도 여러분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반대하잖아요. 영향력은 더 심할 수 있고 더 파괴적일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자,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언론이 아닌 외신을 통해서 국내 코로나19 소식을 접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는 왜 또 나오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9일 우리 정부가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 외신 브리핑에 대한 국내 보도를 좀 살펴보면요. 3월 9일 한국경제에서 확진자 꺾이자 다른 나라의 훈수, 중국과 꼭 닮은 한국 정부, 3월 11일자 조선일보, 방역 자랑하다 뻘쭘해진 정부, 내용이 외신 기자들 공무원 제쳐놓고 전문가들에게 송곳 질문, 한국 정부 대응 적절했나 묻자 역학 회장 동의 못해 자리가 시작되자마자 정부가 자화자찬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전에 보니까 외신 기자들은 브리핑을 받고 있는데 한국 기자들은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이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고 탐구적 태도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걸 적용할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겠다는 의도로 조금 더 먼저 사태가 증폭된 한국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는 장소지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역학 회장의 첫 답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인사가 앞에서 이제 브리핑을 할 때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를 썼더니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급하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그 지점을 잡아가지고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는 거에 타당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브리핑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SNS에서 봤던 글 중에 그런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전 인류가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 같다. 서로 발을 묶고 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빨리 뛰어간다고 해서 나 혼자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옆에서 무너져버리면 나도 무너질 수 있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그 감염으로 퍼져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모든 국가가 자기 발목을 묶고 2인 삼각 경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 위기 상황이 커진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한국 사안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경험을 사실 알려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가져야 될 의무인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외신 기자들은 한국 정부의 브리핑을 어떻게 느꼈는지 저희가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let's say the level of hospital saturation in this particular region. 이번 격리병상을 다 활용을 하는 체계를 가동을 했는데 시간이 저희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고 MB 필터라는 재료는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는 좀 어렵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Giving them a picture of what it looks like when you have an outbreak in a particular region and how it impacts very negatively. Back in March 9th, in my country, in all these countries in Latin America, we're literally still questioning why are people so scared? 대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대만의 독자나 시청자들이 한국의 그 마스크 공급 문제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확진자 수가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Kim Dong-hyun is there. His message was very positive. It's way too early to say what the right approach is. Kim Nam-lip was tremendously cautious. The presser was actually excellent. 외신 기자들의 팩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 지금 인터뷰하신 내용 보면은 되게 외국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모로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도 흥미로운 지점이 많은데 그것을 대하는 한국 언론의 태도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고 어쩌면 거기에 필요한 뭐 부족해질 수는 있을지언정 정부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자화자찬을 했다는 등 뭐 뻘쭘해졌다는 등 그런 식의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울 것이고 이것은 탐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되게 우스꽝스러운 대상으로 점점 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우스꽝스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생기네요. 그 외신 기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브리핑 현장 자체가 취재 현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아니 뭐 공무원한테 묻지 않고 전문가한테 먼저 물었다. 뭐 그래가지고 창피를 당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냉정하게 보면은 거기서 취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자가 자신이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진실의 조각 퍼즐들을 맞춰가는 건데요. 우리 스스로를 좀 그 내부 검열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거짓 정보를 이용해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대개 네티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으로 외신을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부의 어떤 우리가 기성 미디어 혹은 뭐 민족 정간지, 뭐 정론지라고까지 얘기하는 이런 어떤 기성 미디어를 보는 게 아니라 굳이 외국 신문을 찾아보는 이유는 거기에 더 중립적인 요소들, 다시 말해서 어떤 정파성과 당파성을 휘둘리지 않은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사를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너무 많은 언론 보도들이 편향돼 있고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코로나19 보도에서도 자주 보이는 또 패턴 중 하나가 한국과 다른 국가들을 비교하는 거죠. 과연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보도였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지난 2일이죠. 열흘 새 병상 1000개 세운 중국처럼 한국판 팡창 의원 시급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가격리 사망자 줄이려면 한국판 팡창 의원 시급하다라는 사설도 같은 날 지면에 함께 실었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후지요. 3월 9일자에는 지면 11면에 방역 최전선 우한 팡창병원을 가다라는 중국 인민화보의 기사가 전면 광고로 등장을 했습니다. 타 언론사의 기사가 광고로 실린 것도 사실 이례적이지만 공교롭게도 중앙일보의 기사, 사설, 그리고 광고 이 세 가지가 모두 중국의 팡창 의원을 조명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세계 어느 언론 중에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언론 중 어느 나라의 언론이 지금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면서 한국 보고 중국 배우라고 하는 언론이 중앙일보 말고 또 어디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그 팡창 의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체제 대응의 상징적인 모습, 그러니까 톱다운식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열흘에 병상 1000개 세웠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전면으로 제시하고 심지어 그것을 홍보하는 광고까지 게재를 해가면서 어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례로 제시하는 것이 솔직히 이게 진심일까?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정부를 비판하는데 정말 혈안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아예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중앙일보 사설, 자가격리 사망자 줄이려면 한국판 팡창 의원이 시급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 우리가 대구를 봉쇄한다는 의학 용어가 조금 잘못 번역되었을 때 굉장히 언론에서 또 난리가 나고 대구 인권이라던가 이런 문제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거 아니냐고 똑같은 비난을 했던 어떤 언론들이 어떻게 여기서 또 팡창 의원이 얼마나 이렇게 일종의 권위주의적인 방식인 것을 잊어버린 채 이걸 도입하고 있는지라는 좀 궁금증이 들고요. 이 광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광고를 그럼 누가 의뢰한 거지?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인민화보라는 매체였고요. 인민화보는 중국 정부가 그 해외 홍보를 위해서 만든 잡지입니다.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기관지일 것이고 공산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언론 매체예요. 근데 그 공산당의 이런 어떤 선전물들이 한국의 언론에도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이 현상이 너무 생소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중국 언론사의 기사가 중앙일보의 광고로 등장한 거잖아요. 이거 일단 너무 신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중국 비판을 해왔었는데 이 중국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이 광고를 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너무 좀 의리가 없고 상도에 어긋난다. 어찌됐든 이게 지금 광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게 돈을 좀 지불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 광고 같은 경우에는 5천에서 5,500만 원으로 한 달 동안? 하루죠. 한 번에? 네. 와. 한 달 동안 계속 그 11면에 그 같은 광고가 나가는 게 아니니까. 와, 비싸네요. 네네네. 그렇죠. 전면 광고가 그러면 2번 나왔으면 1억이 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업계 평균인 거고, 이거는 중국 정부와 자치단체의 그러니까 중국 정부를 홍보해주는 내용의 언론사의 또 광고니까 이 단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지난 2월 6일에도 지면 13면에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에 자신 있는 이유 등 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까지 4개의 기사를 광고로 실었습니다. 이 전면 광고 아래에 본 내용은 본지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광고 속 내용과 중앙일보 기사의 논조가 다릅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는 봤을 땐 이게 뭐지? 하고 굉장히 의아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베이징 특파원의 칼럼이 또 너무 광고와 같이 논조가 가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망 1,000명 넘었는데 코로나는 사스 의심받는 중국 전문가 수준이라고 해서 같은 분인데 또 이번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팡창병원을 배워야 한다라는 기자 개인 1인의 논리와도 서로 위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헷갈립니다. 헷갈려. 굉장히 혼란에 빠졌는데 5천만 원이란 얘기 듣고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제가 중앙일보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중앙일보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는 국내 종합 일간지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정부 그리고 지자체 관련 광고를 싣고 있다. 중국 정부의 선전 매체인 인민화보의 광고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총 12건이 게재됐다. 이 같은 광고들은 한중 우호화 협력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 홍보성 내용들이며 중앙일보의 논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일관되지 않은 언론의 태도 말씀해 주셨죠. 이 한국과 대만의 마스크 정책을 비교한 게 또 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은데 대표적으로 동아일보의 보도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3월 3일자 기사에서 지금 아니면 못 살라. 시민 대거 몰려 하루 1,200만 장 생산해도 마스크 대란에서 대만은 개인들의 마스크 구입을 통제함으로써 수급에 숨통을 틔우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대만 정부의 공적 마스크 정책을 높이 샀던 동아일보. 그런데 3월 8일자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에서는 공적 마스크가 드러낸 문재인 사회주의에서 정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 판매와 분배까지 100% 관리하는 문재인표 사회주의다. 마스크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다. 라면서 거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같은 배급제인데 대만은 훌륭하고 뭐 한국은 숨막히다 뭐 이렇게 너무 명쾌하게 자기 모순적으로 나와서 이게 비평의 대상이 될지조차 가늠이 잘 안 되네요. 저는 근데 동아일보에서 그 대만에 관련 사례 소개한 거는 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좀 평가하고 싶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고 사실은 참조해 볼 수 있는 해외 사례잖아요. 잘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돌변이죠. 아니 좋은 거 이렇게 잘 소개해 놓고 나서 그거 막상 받아 놓으니까 그다음에 딴지를 거니까 그 앞에서 잘했던 것의 의도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집니다. 좀 따라가 보자 보면 아까 우리 동아일보도 봤지만 3월 3일에는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서민 대거 몰려서 1,200만 장 생산해도 마스크 대란이라고 대만을 칭찬했다가 하다 준배급제를 하냐라고 3월 6일에는 또 한국을 비판했다가 공적 마스크가 드러냈다고 또 한국 비판했다가 3월 9일에는 줄 서지 않고 마스크 사는 대만의 비결은 이거 대만을 칭찬했다가 가장 최근에 제가 봤던 건데 이제 우경임 기자가 쓴 광화문에서라는 그 컬럼란입니다. 마스크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답답했던 거는 그 마스크 오브제 시행 첫날인 9일 약국마다 혼란은 여전했다라고 첫날의 혼란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좀 내려와서 얘기하면 대만은 한 달 뒤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첫날의 혼란을 동등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첫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담고 있으면서 대만은 이렇게 한 달 후에 이렇게 안정을 찾아갔다라고 자칫 읽으면 처음부터 대만은 안정적으로 마스크가 수급이 된 것처럼 얘기를 만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대만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느리다. 사회주의를 해서 문제다, 안 해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논리를 오감으로써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언론들이 바로 이런 행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도 궁금해서 한국 언론에서 말하는 대만의 상황이 실제와 같은지 대만 외신 기자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런 줄 서는 그런 장면이 아직 있긴 있어요. 지금 확진자가 한 80%는 거의 다 수도권에서 줄 서는 현상은 거의 다 수도권에서만 집중돼 있어요. 유리한 부분만 따지고 이렇게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베이징 특파원의 기사 대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국 정부가 대만과 비슷한 마스크 실명제를 실시한 뒤에 또 이거는 사회주의다라고 너무 수구적으로 보고 있어요. 마스크는 한 건당 7,000원, 8,000원까지 파는 경우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시장 실패잖아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근거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여담인데 이 대만 기자랑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한 언론사가 이 대만에 대한 태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대만의 경우는 어떠냐? 그러니까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던 초기에 대만의 친중 언론과 친중 정당은 왜 빨리 대만 내에 있는 마스크를 수출하지 않느냐고 뭐라 그랬다가 대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자 왜 우리 마스크 빨리 공급 안 하냐고 우리가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 대만 언론이나 어떤 특정 정당이 저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굉장히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그건 우리 사례로 비춰봤을 때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를 유념하고 기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를 받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서 공적 마스크 보도 관련 비판에 대해서 동아일보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 하나가 국가 간 갈등을 또 키우기도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오기도 하죠.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언론의 보도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봤듯이 좀 사대주의적인 경향이 크잖아요. 근데 이 사대주의를 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강자 앞에서 굉장히 약한 것이 사대주의이고요. 그 전제가 충족된다면은 내가 만약에 강자라면 약자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게 사대주의예요. 그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 기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그 YTN의 베트남 교민 보도였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격리되어 있었는데 빵 조각이 몇 개라고 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전후 맥락을 보니까 베트남 음식 문화 속에서 굉장히 또 고급 음식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평행무소에 우리가 베트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 안의 사대주의, 나쁜 사대주의 볼 수 있었던 한 장면이기도 했었고요. 또 채널 A 그 뉴스 특보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가요. 우리가 이제 외교 참사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 아프리카 최빈국 우간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최빈국의 우간다에서 한국인을 입국자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정말 스스럼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지나치게 오만하죠. 네, 오만하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그 우리가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춰볼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스스로를 지나치게 높여볼 필요도 없는 그런 어떤 관점 속에서 이 세계적인 팬데믹의 어떤 위기를 또 해외 사례들을 우리가 또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언론 보도에 패턴을 몇 가지 좀 발견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다른 나라가 하는 건 다 잘한 거야. 완벽해, 다른 나라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하는 건 다 틀려. 모든 게 엉망진창이야. 세 번째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칭찬하면 못 본 척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한없이 나 자신이 초라해져. 겸손도 아니고. 겸손이 아닙니다. 한국인을 비하한. 정말 씁쓸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최욱 씨. 시청자분들이 정말 최욱 씨가 말한 이 4단 논법을 간파를 좀 하셔서 앞으로 기사 보실 때 적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훈 기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소름 끼치니까 내 이름 부르지 마 듣기 싫으니까 이번에는 주목할 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제이픽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조명받지 못한 이슈가 참 많은데요. 임재원 변호사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난 2월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 국민동의 차원 1호로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텔레그램 디지털 성폭력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안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한겨레 기획보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민운동을 하다 보면 정말 기사 하나가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기사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언론이 다뤄야 했지만 다루지 않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어떤 사건이고 어떤 내용이 담긴 기사인지 한겨레 김환 기자와 함께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겨레신문 김환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네. 다뤘었는데 네네. 댓글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네네. 그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텔레그램 N번방에서 N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번방, 2번방, 3번방 이런 식으로 이제 넘버링이 돼서 방들이 만들어졌던 거고요. 이 방들에는 이 방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노예들이 있습니다. 운영자가 성착취를 하는 노예로 만들어서 그 노예 여성의 뭐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찍어서 그 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거를 관전했던 거죠. 그리고 이 방들의 자료를 받거나 이 방을 그대로 카피한 이른바 이제 카피방들이 지금 뭐 개수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착취를 당한 여성들을 돈을 내고 네. 그 자료들을 본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의 N번방에서는 돈까지 지불하진 않았고요. 근데 간헐적으로 어떤 수단, 내가 너의 자료를 다 받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뭐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소액 이제 오고 가는 거래들은 있었다고 하는데 후에 등장한 이제 박사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는 유저가 만든 방에서는 이 과금 체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 사건을 모방한 이제 모방 범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뭐 많이 있고요. 저희도 취재하면서 뭐 그 참혹함이나 잔혹함이 정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싶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끔찍한 세계가 이렇게 음의 세계에 있습니다. 예. 자, 지난해 11월 한겨레에서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기획 보도가 있었고요. 올 3월에는 국민일보의 N번방 추적기 기획 보도가 있었는데 기사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떠셨어요? 한겨레의 보도 같은 경우에는 기사의 말미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지?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겪고 있는 사람은 어딜 찾아가야 되지?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챙겼다고 한다면은 국민일보 기사는 탐정소설 같아요. 그러니까 범인을 잡고 있는 그 기자의 모습에 굉장히 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용되는 단어 같은 경우에도 뭐 구역질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요. 실제로 기사 제목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 차이들이 보입니다.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보도를 보도하면서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영상, 알바 모집에 속아 노예가 되었다라는 식의 제목을 담고 있는데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에 강간 노예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국민일보 측에서 조금 더 자극적으로 이슈를 몰고 갔던 것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보도를 할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내부에 이제 젠더 데스크라고 해서 젠더 관련된 어떤 입장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이제 공직공대 기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음란물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지 않는다든지 그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거를 최대한 자제한다든지 그다음에 가해자 중심의 관점으로 읽힐 수 있는 어떤 멘트라든지 취재 방식을 좀 지향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들이 있었고요. 젠더적 감각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언론사들이 좀 어떤 방식으로 그런 성착취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취재를 하면서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겨레 내에 젠더 데스크라는 부서가 있다, 기구가 있다는 게 네네. 굉장히 놀랍네요. 예. 사진이 실렸을 때 문제라든지 아니면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기사에 사용되는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데스킹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많이 다듬어집니까? 본인이 쓴 글들이? 편집회의에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이제 신문에 계속 판이 나오잖아요. 그 판들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데스킹이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젠더 감수성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아니,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네. 맞아.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 기사는 많은 부분에서 신경을 쓰긴 했지만 제가 한 가지 걸린 점은 뭐였냐면 마지막에 제발 이은혜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와 같은 이런 문장들은 이 피해 사실 자체를 굉장히 스토리텔링이나 소설적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는 거예요. 공감을 위해서 피해자의 감정적 표현을 썼다라는 거는 저도 수긍은 갑니다만 이렇게 하나씩 르포에서 조금씩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전달로 넘어가는 순간 어느 순간 경계가 좀 기사에서 스토리텔링으로 넘어가는 측면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분이 좀 더 이걸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좀 좋은 의미였던 나쁜 의미였던 어떤 조금의 그 욕심이 약간 그 경계를 넘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좀 주의를 하게 됩니다. 김환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칭찬받으러 왔는데 아주 또 시무룩해지네요. 기자 입장에서는 더
강한 표현으로 더 자극적으로 써서 이 기사의 주목도를 최대한 높이는 방식을 이제 택하는 어떤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효과라든지 당사자들의 또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 기사를 통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 수를 보니까 2019년 11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25건, 예, 사설 하나. 네. 가끔 그 판결문 읽다 보면 판사의 분노가 감정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기사 읽으면서 그게 좀 느껴졌어요. 아, 이분이 직접 싸우고 있구나. 우리 저기 최욱 씨 좋아하시는 그 네이밍을 저도 해보자면 일종의 이제 활동가 저널리즘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널리즘 기본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의 어떤 활동가성을 기자로서 보이는 것은 사실 저는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이끌어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좀 아쉽게 느꼈던 거는 관전자라는 단어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방에 주동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한 사람을 이제 관전자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게 미비해요. 어떤 적극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 행태에 그 관전자가 차지하는 그 불법성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지나칠 수 있겠으나 설명을 달아서 가령 공모자나 가담자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붙여보는 게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들더라고요. 관전자는 김환 기자가 만들어낸 이름입니까? 아니면은 그 N번방 안에서 쓰이는 그 어떤 저희가 취재할 당시에 가장 많았던 방이 한 9,000명 정도 됐었는데 그리고 뭐 9,000명에서 수십 명이 이제 모여서 채팅방 안에 모여서 이제 올라오는 불법 성착취 영상들을 보는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들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나 주세요. 뭐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잠재적 가담자나 가담자. 뭐 네. 가담자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걸 본다라는 의미가 안 들어가 있어. 관람자, 관찰자라는 관찰자. 용어는 너무 중립적인 중립적이다. 것은 사실이죠. 좀 피해자들에게는 강간 노예라는 말까지 붙여진 상황에서 그렇게 가해자에게는 너무 중립적인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 어떤 점에서 균형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관전자 제가 대안 하나 네. 들어갑니다. 관전놈. 아, 죄송해요. 노는 자자에서. 네. 아, 노력한 거예요. 관음자 어떻습니까? 관음자. 되게 기대하고 들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오랜 시간 취재를 하시면서 또 신상이 유출되기도 하고 네. 협박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기자님이요? 네네. 저를 이제 신상을 털어오면 이른바 이제 박사의 그 고액방에 입장시켜주겠다. 뭐 여기에 있는 노예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굉장히 좀 저희 뭐 가족 사진까지 다 노출이 돼갖고 그 방들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내 이름, 자식 이름 제보하면 당첨이다. 진짜 악랄하네요. 뭐 애가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어느 학교인지 이제 이미 다 알아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저 하나도 문제지만 어쨌든 저희 가족들이나 이렇게 주변에 혹시 피해가 갈까봐 고민이 있었고 또 협박은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첫 보도를 내고 나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여성들은 한결의 피해자라고 이름 짓겠다. 그러니까 한결의 피해자 1호, 뭐 한결의 피해자 2호를 내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제 사진도 올리고 하고 이 취재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신상에 대한 협박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혹시라도 이들을 어떤 잘못된 자극을 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좀 위축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겨레의 N번방 최초 보도 이후에 뭐 사실 다른 언론들의 관심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사회적인 반향은 꽤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이 이제 올라갔고요. 네. 여러 가지 SNS에서의 해시태그 운동도 있었고 이 사건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참혹한 범죄이기 때문에 꼭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마침 경찰도 저희 보도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범인들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실제 이제 방송에 나가기 전에 그 박사로 추정되는 유력 용의자가 잡혀서 구속 영장이 지금 청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5일 그 해당 국민동의 청원 1호 법안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폐기됐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국회 개정안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을 어떤 이제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이제 국민청원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 국제 공조 수사라든지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든지 수사기관의 2차 가해를 를 이제 포함한 어떤 대응 매뉴얼, 2차 가해를 방지한 어떤 대응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청원 1호 법안의 핵심은 빠진 채 네. 통과가 됐다는 그러니까 거군요. 통합된 다른 이제 법안으로 다른 법안으로 통합 처리를 하면서 이로 청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실제 포함되지 않은 이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이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해외가 서버가 있어서 수사가 안 돼요. 이게 지금까지의 그 피해자들이 겪었던 가장 큰 좌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공조 수사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부분이랑 디지털 성범죄를 아예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게 이제 청원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는 국민청원 1호 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MBC 같은 경우에도 국회 온라인 청원 첫 입법이라고 보도했고요. 중앙일보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국민청원 1호 법안이라는 보도가 나갔어요. 소위 회의록을 보면요. 개정안에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개정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회부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면서 청원 내용을 까버리고 그냥 원래 있던 개정안을 올리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는 그런 상황을 전혀 살펴보지 않은 채 기자들이 10만의 동의를 얻은 그 청원이 정말 법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이게 말하자면 누더기 입법인 거잖아요. 원래 법과 굉장히 달라져서 덕지덕지 다른 내용이 좀 돼버리는 건데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권력 감시 권한을 포기한 채 그냥 국회가 광고하고 싶은 부분을 광고해준 홍보 대행사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최소한 언론 입장에서는 국회 법사위 기록을 확인을 해야 했고 이 법안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구분하는 기사들을 내놨어야 하는 게 사실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10대 피해자 내지는 성범죄에 있어서 과정은 뉴스가 됐을 때 클릭수가 높아지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가 혹은 처벌을 받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선정성에서 굉장히 떨어지니까 한마디로 클릭수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피해자가 만약에 10여 년 동안 이렇게 피해가 쌓일 정도로 말을 못하는 입 없는 존재들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보도도 이렇게 늦지 않았을 거고 후속 보도도 이렇게 없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익관계에 있어서 누구한테 의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언론에서 조금은 소외되는 게 아닌가. 이번에도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해 연말 트위터 대한민국 트렌드 키워드를 보면요. 1위가 공수처법이었고요. 2위가 뭐였냐면 N번방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 중에서 저희 보도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상에는 그렇게 N번방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거거든요, 이미. 그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왜 한국의 언론 혹은 정책결정권자들, 국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동안 대비해오지 못했는가?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지난해 11월 한겨레 기획보도가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당시 선정 사유에 나온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N번방 등 텔레그램에서 성범죄자들이 활개친 것은 2018년 2월부터로 11월에 나온 한겨레의 기획보도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 사건들은 조국 사태 당시 기자들이 기사에 쓸 한 문장 따겠다고 서울대 익명 사이트 스누라이프나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이잡듯이 뒤지는 것만큼의 노력만 했으면 진작에 공론화되고 남았을 사건들이다.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검거되긴 했지만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예, 앞으로 언론에서 이 사안에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좀 한 말씀씩 좀 해주신다면요. 강 선생님께서 아까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인 비유를 하나 하셨는데요. 입 없는 자, 10대 여성, 우리 언론이 잘 재현하지 않는 존재잖아요. 예, 그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더 가져주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버닝썬 사태 때 그 기자하고 PD 등 200명 언론인들이 채팅방을 만들어가지고 버닝썬 관련 동영상을 공유했다라고 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지? 찾아보니까 작년 9월에 1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이 마지막 뉴스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범죄에 있어서 언론 내부가 그 성인지 감수성이 무척 낮아가지고 침묵에 공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언론이 이와 같다고 한다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언론이 안 받았을 이유가 있겠구나. 제가
비약을 하는 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언론이 이 부분에서 좀 취재를 해주십시오. 그 200명의 개회의 기자들이 각 언론사에서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알 권리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들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취재를 하면서 많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10대 후반에 혹은 20대 초반에 잠깐 그런데 익명으로 참여해서 범죄 현장에 가담했었지. 근데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젠더적인 문제의 출발점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야 되고요. 이게 범죄다. 그리고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거고요. 그 방향으로 국회도 수사기관도 언론도 좀 움직여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 후속 기사도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ut we are the ones to never give in, no matter what the world throws at us. You always have me, and I have you. We are the ones to pretend, but we are the ones to never give in, no matter what the world throws at us. You always have me.